잠깐만. 우리 20페이지 그래 했던 좀 기억이 있어. 내가 그래서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누군 다 하고 누군 다 안 했니? 저희 그냥 생각해보기까지 했는데. 생각해보기까지 다 했어요? 오케이. 읽어보기만 했어요. 읽어보기만 했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아 21페이지로 넘어갔구나. 네.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페이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21페이지로 넘어가서 20페이지 못한 학생들은 나중에 그 프린트 제가 이제 또 수업하면은 이렇게 띄워주니까 수업 왔을 때 여러분 프린트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필기가 이렇게 된 친구들한테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안도감이 찾아오네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좀 느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그러면은 한 24페이지까지는 전부 다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전부 다는 나도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24페이지 한 중간까지 나가는 게 아마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었느냐?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각해보기라는 활동을 하나 했었죠. 그러면서 존 롤스 교수라는 미국의 철학자 아저씨가 사람들은 무죄의 베일이라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고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정의가 여러분 태양이나 아니면은 달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성, 화성처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존재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야? 인간이 존재한 다음에. 그렇지.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처럼 인간이 존재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존 롤스 교수 아저씨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의미는 여러분 딱 하나로 우리가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의의 의미는 시대별로 다르고 장소별로 다르고 사람별로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 1단원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보시면 일단 정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의. 세일러문이 외치는 게 정의요? 알아요 여러분 세일러문?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는. 알죠? 그 세일러문이 외치는 게 정의인데 근데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 뭐예요?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정의. 그렇죠? 한자로는 정의 어떻게 써요? 정자. 달을 정. 달을 정해. 오를 의. 달을 정해 오를 의자를 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그렇지. 영어로는 뭐야? 영어로. Justice. Justice.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의미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긴 한데 자 크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보면은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성격이냐? 정의는 일단 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키셔야 될 올바른 도리들 있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올바른 도리 뭐 있어요? 뭐 있어? 옆에 친구랑 뭐 하기? 그렇지.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자 나 죽자 하지 않기, 강냉이 털지 않기 이게 있고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예의 바르게. 선생님한테 그치,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대들기는 말이 안 통하잖아. 예의 바르게 선생님이 이게 뭐 정당한 지시 같은 거를 내리는 거는 잘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인사해야 합니다. 진짜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다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랑은 우애 있게 지내고 몰래 저기 언니 오빠 저금통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아예 째로 가져가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정직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 차원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하도 틀고 잤더니 목이랑
코에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기침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휴식을 좀 취하신 거세요? 코로나 아니고 내가 이틀 동안 푹 쉬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온 거야. 어쨌든 좀 기침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자제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럴 수 없지. 내가 돈 받고 학교 다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정의는 개인적 차원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더 이상 개개인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 이 영역에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돌아가려면은 사회에 뭐가 필요하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핵심은 뭐야? 올바른 거야. 올바르게 사는 거. 근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공정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올바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사회구성원들에게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게 불공정하게 분배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만족해 아니면 사회를 싫어하게 돼요. 사회를 싫어하게 돼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공정함이라는 것을 가장 큰 정의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은 올바르게 사는 것, 사회는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회든 여러분 우리는 뭘 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정의를 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정의란 대체 뭐야? 정의가 뭐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의 유교, 그 다음에 서양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정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정의입니다. 일단 여러분 동양에서는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동양 철학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세력이 강한 철학이 뭐냐면은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정의를 근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로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옳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옳음을 정의로 이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까 옳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는 개인적 차원의 정의에 가깝다고 했죠? 사회적 차원의 정의에 가깝다고 했죠? 바르게 사는 거는 그치 개인적 차원의 정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개인적 차원의 정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교에서 사회적 차원의 정의를 아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정의를 조금 더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베스트 탑 오브 탑에 있는 분이 누구야? 공자요. 그렇지, 공자님이에요. 유교를 만든 사람. 유교를 만든 공자님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익을 보면 의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견리사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를 남겼는데 견리사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한자로 요거는 무슨 견자일까요? 무슨 견자일까요? 이거는 올견자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이로울 이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 사자는 생각할 사자. 여기 보시면 끝이 다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래서 견리사의는 뭐냐?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본다고 할 때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게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자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견리사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알아놓으시되 한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에 무작정 달려들면은 안 되고 자기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떨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무조건 이 이익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공자님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앞에 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는 길 앞에 종이가 한 장 훅 날아들어요. 쪽지가 한 장 훅 날아들어서 여러분 발밑에 톡 떨어집니다. 보니까 로또야. 이번 주차 로또예요.
근데 자 이걸 가져가면 어때? 이걸 가져가면은 1등 당첨금 52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린 어때요? 우린 자 이 이익을 봤을 때 어때? 바로 이익을 취합니다. 그렇죠? 이익을 취해서 아싸 52억 개꿀 인생 역전이라고 우린 생각하죠. 근데 공자님이 말한 변리사이대로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로또를 딱 주었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돼? 52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해야 돼? 누구 거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주인 모르면은 돌려줘야겠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세계 4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높은 그런 정의의 경지인데 어쨌든 자 요렇게 사는 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반면에 여러분 유교랑 자 정반대에 떨어져 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개인적 차원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서양 고전 철학자들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해서 유교의 정의랑은 살짝 다른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에게 합당한 그의 몫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서양 철학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1학기 때 또 배우신 분이죠. 누구요?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야, 정의는 딴 것도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라고 하면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한테는 더 많은 월급을 주고 회사에서 그리고 자 일하지 않고 자 농땡이 핀 사람한테는 어때요? 농땡이 핀 사람한테는 그에 걸맞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그냥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몫을 자기가 합당하게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교의 정의랑 구분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좀 어렵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지. 어쨌든 자 핵심은 뭐다? 유교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함을 사회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는 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사실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윤리학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이 아저씨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러분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능 안 보고 가는 친구도 내신 과목에 이 생활과 윤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생활과 윤리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지겹게 나와요. 그리고 3학년 때 여러분 거기에 생활과 윤리에 더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거를 수능 선택 과목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거짓말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그런 아저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 옆집 그냥 아저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서양 고전에서의 정의는 바로 자 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정의라고 얘기되는 게 개인적 차원의 정의로 많이 얘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사회적 차원의 정의가 많이 얘기가 될까요? 그렇지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는 바로 사회적 차원의 정의 여기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쓰자면은 사회 정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는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 빈칸에는 사회 정의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대하고 벌을 주는 거든 상을 주는 거든 보상을 주는 거든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합당한 자 그런 분배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 프린트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HDMI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현대사회에서의 정의는 그래서 사회정의로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 사회정의는 뭐냐?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왜 정의를 추구해야 될까요? 자, 사회제도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정치, 법 이런 게 왜 정의를 추구해야 될까?
여러분 법에도 보면은 법에도 목적이 있는 거 아세요? 사회제도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자세하게 모르는 건데. 자, 법이 존재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 통치하기. 질서. 질서,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적 안정성 있고, 법적 안정성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또 한목적성이 있어요. 한목적성.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곁가지야. 메인 목적이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는 메인 목적이. 법이 존재하는 메인 목적은 뭐야? 가장 큰 목적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쁜 놈은 심판하고 착한 놈은 보상하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 자체가 사회 모든 제도와 모든 법과 이런 것들이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바로 사회구조나 가치 배분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왕의 말 한마디로 끝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관직이라는 게 있어요. 관직.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앉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앉으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됐어? 시험이요. 시험, 무슨 시험? 과거 시험이요. 과거로 봐야 됐어, 과거. 근데 여러분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었을까? 옛날에 과거는 성민이요. 평민이나 아니면은 누구? 양반이요. 그렇지, 양반 같은 이 사람들을 뭐 나중에 이거 한국사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백정도 있고 노비도 있고 광대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천인이었어. 자, 근데 이 천인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볼 때 응시 자격에 제한을 뒀던 게 가능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평등해?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때? 천인들이 자 불만을 가져도 이 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너 왕에 대해서 감히 무시하는 거야? 이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몰아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관직 같은 것을 분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즘에 어때?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관직에 오르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봐야 돼. 뭐 봐야 돼? 공무원 시험 봐야 돼.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봐야 돼. 근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우리나라에는 딱히 자격에 대해서 이런 뭐 신분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나요? 아니요. 안 두고 있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뭐 제한을 두고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는 무엇을 지향한다는 거야? 정의라는 거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정의를 지향해야 될까? 현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야죠. 그렇지. 옛날처럼 야 백정 노비 광대 니들은 천하무들이니까 함부로 입을 뗄 수도 없어. 너네 함부로 불만 갖지 마. 라고 불만을 이제 무마시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매력. 그렇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학력, 그 다음에 각자의 성격과 능력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여러 자리들을 단순하게 분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공정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부 이런 것들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바로 정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과거에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교과서를 쓴 아저씨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좋아해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예요. 서양의 철학사에서 거의 축구로 치면은 메시, 호날두
메시 호날두급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세분화해 놨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으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정의 무슨 정의냐?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바로 일반적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정의는 사회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각각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정의, 다시 말해서 특수적 정의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정의는 여러분 보시면 설명이 돼 있죠? 일반적 정의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뭘 따르는 거야?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법을 따르는 게 왜 정의로운 걸까요? 법을 따르는 게 왜 정의로운 거야?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죠. 지난 학기에 준법 정신에 대해 배울 때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누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국가에서 법은 어때? 사회 구성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두의 이익이 통째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을 따르는 게,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법들도 뭐 예를 들면 저기 윗동네 법 같은 거는 약간 그렇죠. 이렇게 공익을 지향한다는 성격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을 따르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 이런 상황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에서 각각 적용해 볼 수 있는 특수적 정의는 무엇이 있나?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가지고 특수적 정의를 각각 다른 세 개의 개념으로 구분했는데 자, 첫 번째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나 이익을 줬어.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줬으면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이익을 줬으면 뭘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손해나 이익을 줄 때 그만큼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시면 이빨 덧니 같은 거 나가지고 이렇게 이 보철물 같은 거 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래? 교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정이란 말에서 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특수적 정의를 교정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란 말에서 교정이란 말은 뭐야? 여러분 이빨을 교정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철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삐뚤빼뚤한 상태에서 이쁘게 자리를 잡도록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익이나 손해로 인해 발생한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법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교정적 정의가 적용이 돼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여. 우리 법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는 어떻게 벌이 가해지도록 규정이 돼 있죠 지금? 징역을 살거나 그렇지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또 못돼 심하면은 사형까지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무거운 죄는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신체적인 조금 피해를 줬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때요? 그렇지. 각각 그렇지. 징역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각각의 죄에 맞는 그런 처벌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일수록 어떻게 처벌하는 거야?
강하게 처벌하고 가벼운 죄일수록 약하게 처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 그 옛날에 중동 지방의 법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 있어요. 함자로 시작한 법전. 함무라비 법전. 그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죠. 어떤 말이 나와?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기 가주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저기 가은이를 실수로 넘어뜨려 가지고 가은이 발목을 부러뜨려. 그러면은 가은이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목을 부러뜨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다가 실수로 해가지고 넘어졌어. 근데 넘어지면서 지호의 눈을 내가 때리게 돼요. 그래서 지호 눈이 그래서 담탱이가 돼. 그러면은 지호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담탱이로 만들어줘야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정의가 바로 교정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만 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피해나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합심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크게 이뤄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 여러분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12월에 그 찬양제를 우승을 해요. 찬양제를 우승을 하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냐? 우승할 때 여러분 몇 명이죠 지금? 육관이 40명이에요. 자, 40명이 열심히 일치 단결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자 찬양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제 우승의 그 부상으로 여러분 자 여러분 상금 5억 원을 받아요. 내 거야. 내 거지. 근데 여러분 이 5억 원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분배해야 돼요. 여러분 5억 원을 수목쌤한테 선생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여러분 모두가 불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40. 그렇지. 여러분의 생각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n분의 1에 n빵에 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누구는 어떻게 얘기할까? 야, 뭔 말이야? 누구는 노래 잘 부르고 누구는 못 불렀잖아. 야, 기여를 한 대로 1등에 기여한 순서대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배하자고 할까? 그렇지. 야, 집안의 경제 상태. 가난은 아니고 가난이라는 건 좀 그렇고 자, 개인이 얼마나 돈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식구가 많은 집을 먼저 나눠주자. 많이 나눠주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까? 야, 아이씨, 야, 뭐 나눠 인생 한 방이야. 야, 추첨해. 야, 1등 한 명만 추첨해서 1등을 싹 그냥 5억 원으로 몰아주자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물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뭐냐?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서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분의 1을 하든 수첨을 하든 기여도를 따지든 필요를 따지든 어쨌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치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정의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분배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의 두 번째는 바로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바로 자 같은 가치를 가진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해서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을 공정하게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정의는 무슨 정의일까? 첫 번째 정의는 그렇죠. 교정적, 두 번째는 분배적이니까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무엇을 교환해야 될 때는 반드시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을 교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의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번 수업 때 좀 예를 많이 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냐 저기 태우. 내가 솔민이 어딨어? 솔민이랑
생일 선물을 주고받기로 해요. 솔민이 생일 언제지? 생일 언제예요? 어? 솔민이 없어? 솔민이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아니 자는 친구 자면 어쩔 수 없고 솔민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아이 나는 이제 선물 교환 안 해라고 해서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진주랑 선물을 교환하기로 하면 돼. 진주는 생일이 며칠이지? 10월 1일입니다. 7월 며칠? 10월 2일이요. 10월 2일이에요? 네. 10월 2일. 그래서 내가 진주 생일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진주한테 선물을 해줘요. 그 이제 이어폰 그렇죠? 갤럭시 버즈 2 굉장히 비싼 좋은 이어폰을 선물해줘요. 근데 진주는 내 생일이 됐는데 나한테 자 편의점에서 파는 그 5,000원짜리 이어폰 5,000원짜리 툭하면 고장난 이어폰을 선물해줍니다. 나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 진주가 나한테 갤럭시 버즈 15만 원짜리 선물했는데 내가 진주한테 그냥 나는 저기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5,000원짜리를 선물해줘요. 5,000원짜리 이어폰을. 진주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랑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어. 얼마짜리 선물 교환합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나는 비싼 거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5,000원짜리 선물하면 진주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준 만큼은 최소한 돌려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 사람한테는 교환적 정의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할 때도 남들과 무엇을 교환할 때도 여러분 교환하는 것들의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환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굉장히 상황을 세분화해가지고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정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정의라는 것을 여러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는가? 왜 이렇게 정의가 사회에 많이 요청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사회에 정의가 왜 필요할까요? 왜 사회가 정의로워야 될까? 왜냐하면 사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안 돌아가면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뭔 일이 있었죠? 신당동의 신당역에서 장애인? 뭐야? 누가 뭘 당했어? 청소년. 신당역에서 일하는 영무원이 어때요? 그치? 그 영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에 9시에 사람들 한창 다니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가 있으면은 어때? 정의가 있으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속해서 재판하고 사형이든 징역이든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 정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사회 정의가 없으면은 죽은 피해자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돈이나 아니면은 힘이 굉장히 사회적인 권력이 많은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서 처벌할 수 있어.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죽은 피해자의 집이 정말 가진 게 없는 집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죽인 사람을 그냥 그렇지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인권,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보장받기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갈 거 없이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거 하나 있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그 치안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길 가다가 내가 칼 찔러서 죽거나 아니면 강도를 당하거나 해도 내 인권,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해? 인간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에는 인간 존엄성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 정의라는 게 그러면 사회에서 실현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 일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만약에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해요. 그렇지?
사회를 좋아해. 내가 속한 사회를 좋아하고 또 신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속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야. 야, 우리 가족이 길 가다 누군가한테 칼을 찔러서 죽어도 누군가 하나 나서는 사람 없고 처벌하지 않아. 그럼 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사회를 혐오하게 돼요. 사회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협력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의가 접착제라는 말을 미술과에서 어떤 친구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은 게, 자, 이런 이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를 잘 단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있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들이 피해보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러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 사회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약해져. 사람들이 서로를 아무도 믿지 못하게 돼.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이 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굉장히 큰 비극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년, 430년 전쯤에 1592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전쟁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뭔 전쟁이 났어?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이 났어. 임진왜란. 그치? 여러분 근데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한 거죠? 일본이요. 일본이랑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임진왜란 초기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일어날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도 도읍지는 어디였을까? 임금님이 살던 데는. 한양도성이요. 그치, 한양이요. 한양. 근데 한양이 여러분 임진왜란이 시작하고 나서 20일 만에 점령당해요. 일본군한테 20일 만에 점령당하고, 이때 임금님이 계시던 궁궐, 여러분 종로에 가면은 서울에 가장 유명한 궁궐 있죠. 경복궁이요. 경복궁도 이때 싸그리 불타요. 근데 여러분 이 경복궁을 불태운 게 일본군 누가 불태웠을까? 오요토미 아저씨? 오니시 아저씨? 나카무라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애들은 사실 경복궁에 불을 지르기는커녕 라이터 하나도 던지지 않았어. 경복궁은 일본군이 불태운 게 아니라 누가 불태웠냐면은 이때 한양에 살고 있던 노비들이 불태운 겁니다. 노비들이 불태웠어요. 왜 여러분 노비들이 자기네 나라의 궁궐을 불태웠을까? 옛날에 왕은 어때? 왕은 자기 부모님보다 높은 존재야. 근데 그 왕이 사는 궁궐을 싹 불태운 거예요. 왜 불태웠을까? 왕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왕이 뭘 했어? 노비들한테 평소에 잘했으면은 불을 안 태웠겠지. 잘 못했으니까 불 태웠겠죠. 자, 왜 불태웠냐면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 한양에 살고 있던 임금님이 노비 같은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잖아. 자, 군사들이 이끌고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임금님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몰래 비 오는 날에 몰래 도망을 가버리니까, 자, 노비 같은 백성들은 어때요? 야, 우리는 평소에 임금님만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임금님 같은 양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참고 살았는데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네? 야,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자. 야, 쳐들어가. 경복궁. 얘네 피난 갔다 돌아와도 잠잘 데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싸그리 불태워버리자 라고 해서 경복궁을 불태웠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굉장히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로운 사회는 일치 단결해서 이런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최소한 어떤 개념인지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까지 쫙 살펴봤는데, 여러분 탐구활동을 보시면 질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정의에 대해서 옛날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한 정의에 대한 속담,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여기 빈칸에다가 간단하게 촌철살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쫙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존 롤스 아저씨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의는 모든 나라의 기반이다라고 해서 옛날에 유럽의 라틴 지역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자 정의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 시대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아저씨가 얘기를 했고, 근데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모두 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이질적인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트리시마코스라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그리스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지금 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트리시마코스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해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센 놈의 이익이 되는 게 정의이고, 자, 어떤 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자, 사회의 강자가 정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쫙 보고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 보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단원이 또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여러분 제가 프린트 확인할 때 이거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니까 여러분 꼭 적어주시고,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2페이지. 근데 6반은 수업할 때 되게 집중을 잘 바짝 잘해가지고 진도를 금방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단원, 2단원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인데